자, 세 번째 챕터인 사용자 중심 전략 수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사용자들의 니즈나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다면 그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의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자 중심적인 전략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전략 수립 파트를 이제 세 번째에선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페르소나의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페르소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일단 먼저 보기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번 인구 통계학적 자료로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사실 답이 아닌 게 나와가지고 인구 통계학적인 자료로 적합하게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대표성을 지닌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페르소나는 우리 서비스의 어떤 사용자 유형 같은 것들을 저희가 조금은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 인구 통계학적 자료에 완전 적합하게 활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아니에요. 생생한 상황 묘사를 통해 사용자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페르소나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가상의 상황에 놓아놓고 이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상상하면서 이 사람이 이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보는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서비스를 통한 긍정적 경험이나 잠재적 결합을 예측할 수 있다. 결합이 아니고 제 생각엔 결함일 것 같은데 오타인 것 같죠? 서비스를 통해서 이 페르소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의 우리 주 고객을 우리가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대 여성인데 뭐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어떤 직업은 이제 막 사회 초년생 뭐 이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고객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걸 한번 설정을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페르소나를 한 명 설정해 놓게 나면 서비스를 통해서 이 사람이 긍정적인 경험을 할지 잠재적 결함을 볼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어떤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행을 갈 때 강아지를 절대로 데리고 올 수 없다. 혹은 이 기차를 탈 때 강아지를 절대 같이 동승할 수 없다.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이 잠재적 결함 같은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강아지와 함께 탈 수 있는 칸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 기차만 타려고 하겠죠. 이런 긍정적 결함, 잠재적 결함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사용자의 전형적인 행동 유형을 기반으로 디자인 팀 간의 소통이 가능하다. 사용자의 전형적인 행동 유형을 기반으로 디자인 팀 간의 소통이 가능하다. 뭐 당연히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사용자의 이런 페르소나, 전형적인 유형, 우리가 설정하는 어떤 유형을 기반으로 디자인 팀하고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디자인을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심플한 형태의 무엇을 좋아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 페르소나를 중심에 두고 예를 들면 민트색을 좋아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좀 꾸며볼 수 있겠죠. 이런 페르소나가 좋아할 만한 GUI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명하게 한번 차이를 둬보면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이제 완전히 게임 속에 리니지 같은 게임 속에 빠져있는 어떤 페르소나와 완전 트렌디한
패션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어떤 페르소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게임과 관련된 어떤 무슨 서비스인 GUI를 볼 때와 내가 어떤 패션 쇼핑몰에 들어가서 진짜 트렌디한 어떤 것들을 볼 때 GUI가 같을 수 없겠죠? 아, 이 사람들은 게임을 좋아해서 그 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나 어떤 그 인터페이스 안에서 쓰는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쓰면 이 사람들 훨씬 더 재밌고 더 몰입할 것 같아. 이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요즘 나오고 있는 이런 뭐 어떤 연예인들이 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어떤 패션 트렌드를 앞서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인플루언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디자인에 맞춰나가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 디자인 팀이랑 당연히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인구 통계학적 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페르소나로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시장에서 우리의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스페인 투 용어에서 유래된 말로 Moment of Truth, 머리 글자를 따서 MOT라고도 불린다. 고객 입장에서는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최후의 순간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과 최초로 만나는 결정적 순간을 뜻한다. 자, 여기서 MOT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MOT는 마케팅 용어에서 많이 활용돼요. 소비자하고 접촉하는 굉장히 짧은 순간이 그 브랜드와 그 기업의 어떤 인상을 굉장히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이 뭐 스페인 투 용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투를 정확히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투사가 소에 급소를 찌르는 그 순간을 이제 MOT라고 부른다고 해요.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 뭐 결정적인 순간, 뭐 이런 것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서비스에서 어떤 MOT를 제공해서 이 사람이 이 서비스에 감동을 받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구매 의사를 결정한 최후의 순간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과 최초로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 어떤 순간, 어떤 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서비스 접점, 터치 포인트. 서비스 접점은 저희가 실제 서비스 안에서 고객과 고객하고 이제 우리의 서비스하고 만나는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서비스 접점은 이게 사람일 때도 있고요. 예를 들어 어떤 점원이 나에게 와서 말을 거는 거죠. 어서 오세요. 이렇게. 사람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소파에 앉았는데 그 앞에 펼쳐진 광경에서 감동을 받는 어떤 순간 혹은 정보일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어떤 디스플레이에서 무슨 정보가 나와서 내 마음을 안심시켜줬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접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공간일 때도 있어요. 감정 곡선. 감정 곡선은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사용자 여장 지도에서 많이 활용하는데 내가 이 서비스를 처음에 만나서 어떻게 안내를 받았고 내가 그래서 무엇을 고르게 됐고 어떤 설명을 들었고 구매를 했고 뭐 이렇게 순서가 나왔다면 이 순간에서 내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아, 이건 조금 별로였어요. 아, 정말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좋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기분 좋게 갔답니다. 뭐 이런 감정의 변화의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좋았던 것부터 낮았던 것까지 몇 개의 단계로 나타나서 이 감정 곡선을 보면서 나쁜 부분이 생겼을 때 왜 나빴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는 이 좋은 감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감정 곡선에서 감정 곡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모먼트가 아니죠. 이 리니어한 어떤 형태들이기 때문에 곡선은 아니고요. 디자인 컨셉, 디자인 접근,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디자인 컨셉은 여러분들 디자인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컨셉으로 고객에게 전달될 건지를 고민하는 디자인 컨셉이고, 디자인 접근은 어떻게 디자인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서비스 접점. 여러분 이거 정말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고객 여정 지도, 서비스 경험 여정 지도를 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각 경험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원인을 파악한다. 2번, 급격한 심리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들을 파악한다. 3번,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산한다. 자, 아직까지 아이디어가 나올 단계는 아니죠. 일단 끝까지 볼게요. 4. 현실을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전후 상황을 구성한다. 여러분,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과정은 이제 우리가 4D, 서비스 디자인의 4D,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우리가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디스커버와 디파인과 디벨롭과 딜리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디파인의 단계에 있어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조사 데이터를 많이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확산을 시켰다가 이 내용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단계가 디파인의 단계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이제 전략을 수립한 단계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적 방향성, 어떤 컨셉으로 우리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까를 정의하는 단계에는 앞서서 아이디어를 내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단계에서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았는데 아이디어들이 막 샘솟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막 이걸로 끌고 갈 수 있게끔 분석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리서치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 정말 그럴 것 같아. 나도 디자이너도 막 꽂혔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나중에 결과물로 나올 수 있게끔 디파인 단계 정의하는 과정에서 막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절대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정의가 되고 난 다음에 아이디어를 막 또 발산하는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고객 여정 지도를 만들 때는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우리가 디스커버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때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심리적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현실을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한 전후 상황도 한번 보는 거예요. 여정 지도는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그 서비스를 경험하는 순서에 따라서 내 감정 지도도 한번 해보고 나의 페인 포인트 같은 것도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좋았으면 왜 좋았는지 나빴으면 왜 나빴는지 이런 것들 보는데 어떤 문제가 되는 시점에 그 전, 그 후, 이 과정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졌는지 이런 걸 이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툴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건 잘못됐죠.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다음 중 서비스 경험 디자인 원칙 수립을 위해 사전에 진행해야 될 내용, 기억에서 리을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서비스 경험 디자인의 원칙 수립이에요. 서비스 경험 디자인의 리서치도 우리가 하고요. 리서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나면요. 우리가 어떤 핵심 가치 그리고 원칙, 디자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더블 다이아몬드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핵심 가치는 우리가 영어로는 코어 밸류라고 진짜 많이 말을 하고요. 디자인 원칙은 디자인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수립할 때 사전에 진행해야 될 내용, 기억, 서비스 환경 분석, 니은, 가상 사용자 설정, 디귿, 사용자 여정 분석, 디자인 목표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올 것은 디자인 목표 수립이겠죠. 결론적으로는 디자인 목표를 수립하게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리고 가상 사용자를 설정한 다음에 사용자 여성을 분석하는 것일 거기 때문에 니은 다음에 디귿이 오는 게 맞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 사용자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 단계에 이 서비스의 전반적인 환경. 아까 전에 우리 환경 이전 과목에서 환경 분석 방법론 많이 배웠죠. 그게 거시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부분에서부터 사용자까지 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1번이 되겠네요. 서비스 환경 분석을 한 다음에 가상의 사용자를 그러니까 환경 분석을 통해서 이 서비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서비스구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상 사용자 퍼소나는 누구다. 그 사람이 어떤 식의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 굉장히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와서 사용자의 여정,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점원을 만났다, 뭔가를 골랐다 등등등등 여정을 분석한 다음에 디자인 목표를 수립하는 순서가 맞겠죠? 물론 이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서비스 디자인에 수행해 나간다라는 이해가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시적인 데서부터 미시적인 걸로 와서 거기에서부터 총체적인 목표를 함께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번입니다. 아이디어 워크숍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어요. FGI 얘기할 때도 나왔었고요. 우리가 어떤 워크숍 같은 거 할 때요. 이 사람 없이는 굉장히 진행이 어려워요. 서로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최대한 많은 양의 발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현실 가능성이 낮은 아이가 도출되면 최대한 차단한다? 차단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여튼 이 중에서 볼게요. 관찰자, 주체자, 참여자, 촉진자. 아까 facilitator 얘기했었죠. facilitator. 워크숍을 진행할 때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소극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막 빅마우스나 아니면 그냥 딴짓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계속 나도 말하고 싶은데 이 사람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 말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은 더 발언의 기회를 주고 너무 혼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하게 다른 사람의 기회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혀 집중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제 잘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 원활하게 워크숍 혹은 인터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촉진하는 사람입니다.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잘 유도시키는 사람이죠. 실제로 퍼실리테이터의 어떤 자격증 같은 것도 있고요. 이걸 이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힘들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의 사람입니다.
다음 중 서비스 디자인의 창작과 반영 도구의 하나인 what if, 만약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저희가 what if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1번, 색다른 시나리오를 탐구할 수 있다. 2번, 특정 서비스 상황보다 다양한 변수를 살펴볼 수 있다. 3번,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떠올려 현재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4번, 해당 서비스가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what if 방법론은요. 예를 들어서 이건 만약에 태연 노래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라면 어땠을까? 어떨까? 어떤 것을 상상하면서 이 조건이 바뀌면 이 뒤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조건 변화에 대한 것을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방법론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도출해내기도 하죠.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떻게 해결됐었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했는데 what if는 과거의 문제 해결 방법을 확인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색다른 시나리오를 탐구하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 강아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 보다 다양한 변수겠죠. 보다 다양한 변수를 만약에 이런 상황에 이런 변수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떠올려서 현재 서비스를 개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어쨌을까? 이랬는데 어이구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7번. 카노 모델의 요소 영역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자, 카노 모델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카노 모델은 이 카노 노리야키라고 하는 어떤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 개발 관련된 상품계 이론인데요. 일단은 카노 모델을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 요소, 바람직한 요소, 즐거움 요소, 중립 요소, 적용 불가 요소. 이거 카노 모델 모르면은 못 풀겠어요. 그죠? 카노 모델을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카노 모델은 이제 5가지의 어떤 품질 요소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attractive. 매력적인 attractive quality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해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 아주 매력적인 것들. 뭔가 이거 같은 경우는 충족이 되면 굉장히 좋지만 충족이 안 돼도 크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은 그런 것들. 이거는 이렇게 이 색깔까지 이쁘네. 예를 들면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attractive라고 매력적인 어떤 품질적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e dimensional quality. 이거는 이제 충족이 되고 나면 만족하는데 충족이 되지 않으면 고객들이 불만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히 아주 일반적인 품질의 인식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있었는데 쉽게 부서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인데 쉽게 막 그냥 부실어지는 거야. 뭐 그런 것들. 원디멘셔널 퀄리티라죠. 1차원적인 품질 요소들이고요. 3번은요. 우리가 이제 must be 퀄리티라고 해요. 아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절대 없으면 이제 큰일 나는, 대부분은 이제 일단은 이걸 먹고 죽으면 안 되죠. 이 정도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불만족 수준이 아니라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옛날에 이제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이게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건 당연히 위생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비위생적이란 말이야?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번째는 이제 indifferent quality. indifferent quality는 만족하는 거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 사실 그 품질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무차별 품질 요소라고 해서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indifferent quality라고 하고요. 5번째 보면요. 마지막이에요. reverse quality예요. 오히려 충족되면 불만족을 일으키고 충족되지 못하면 만족되는 그런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충족되면 우리가 이제 너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방탈출 서비스를 게임을 하러 갔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야 되잖아요. 계속 어려워야 되고 몰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쉽게 알려주고 알겠어요. 알아져 버렸어. 너무 쉬워져 버렸어. 굉장히 스포일 돼 버렸어. 이러면 불만족이 돼 버리죠. 그런 요소들에 대한 것들이요. 뭔가를 내가 모르고 어려워야 되는데 너무 쉽게 알려줬을 때 만족이 오히려 거꾸로가 돼버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공간 안에서 뭔가 내가 편안하게 오랜 시간 동안 누려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나버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역품질 요소라고 해서 이런 건데, 이 카논 모델은 아주 너무 오래된 이제 상품기 이론이라서 이걸 요즘에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어떤 제품 개발을 할 땐 이런 어떤 카논 모델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필수 요소, 바람직한 요소, 즐거움 요소, 중립 요소, 적용 불가 요소라고 보면은 필수 요소는 아까 전에 must be 요소, 그죠? 바람직한 요소? 있으면 좋은 거, 그죠? 바람직한 요소는 제 생각에 one dimensional quality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충족되면 만족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당연한 거, 바람직한 거. attractive는 즐거움을 attractive라고 하는 것 같아요. 중립 요소는 있으나 없으나 한 게 중립 요소. 적용 불가 요소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어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말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 번쯤은 알아놔도 좋을 카논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8번. 자, 신규 오프라인 서비스의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때 기역에서 미음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신규 오프라인 서비스의 프로토타입 평가. 프로토타입 테스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그 서비스를 고객에게 이제
아직 완성품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빠르게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반응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보는 제품이에요. 우리가 MVP라고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빨리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시제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베타 버전 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겠죠. 그리고는 이런 걸 만들어서 빨리빨리 고객의 의견을 듣고 수정하고 하는 그러면서 발전시키는 과정 우리가 린이라고 하는 과정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린하게 좀 해봐. 뭐 이런 얘기 할 때. 자, 그런 과정을 진행하려고 한대요. 볼게요. 기업. 서비스를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소품을 만들고 공간을 구성한다. 맞아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 있는지 공간 구성을 해야 되죠. 프로젝트 목적에 맞는 참여자를 모집해서 서비스와 서비스 접점에 어떤 경험을 만드는지 체험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한다. 실제로 이제 참여하는 활동을 한 거예요. 프로토타입을 어떤 형태로 전달할지 컨셉, 일정, 예산 등을 논의한다. 일단 니은과 기억은 디귿보단 뒤에 있겠어요. 그죠? 먼저 컨셉하고 일정하고 예산부터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을. 서비스 컨셉을 서비스 프로토타입에 어떻게 반영할지 정리한다. 그 다음에 참여자들의 피드백 내용을 분석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다. 제 생각에는 이 미음은 마지막에 올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일정과 예산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검토를 해야지만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번인 것 같고요. 이게 마지막 5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그 다음에 어떤 일정에 어떤 예산으로 어떤 컨셉을 할 건지 프로토타입 정했으면 우리의 서비스 컨셉에 대해서 또 프로토타입 어떻게 반영할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이나 제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준비한 다음에 참여자들을 모아가지고 체험하고 평가 활동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얘기한 피드백 내용 분석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디귿, 리얼, 그다음에 기억, 니은, 미음 이렇게 되는데 사실 디귿하고 리을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기상에서 리을과 디귿의 순서가 막 바뀌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제일 먼저가 디귿 아니면 리을인데 디귿밖에 없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을 어떤 형태로 전할지 먼저 정한 다음에 컨셉에 따라서 프로토타입 어떻게 반영할 건지 정하고 서비스 현실화에 필요한 소품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참여자들 모집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들에게 체험하고 평가하게끔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거 수정할지 보는 거 3번입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중에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 시나리오가 뭔지 먼저 알아야겠어요. 서비스 시나리오는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 서비스를 이렇게 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는 이제 페르소나를 좀 지정을 하죠. 여러분들 연극이나 영화를 만들 때도 어떤 주인공 페르소나를 지정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써보는 게 이제 시나리오예요. 이 시나리오를 쓰는 거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상세한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폭넓게 잘 적어줘야 돼요. 설명 한번 볼게요. 1번 서비스 사용 전반에 걸쳐 폭넓게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맞아요. 사용 상황의 전반에 걸쳐서 묘사를 하죠. 2번 사용자의 상황과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의 사용 방법 등을 기술한다. 사용자의 상황, 이 사람은 뭐 비가 오는 날이었다. 예를 들면 우산이 필요했었는데 그 우산을 사려고 어디에 들어갔더니 이 우산을 판매하는 사람이 너무 친절했고 이 사람에게
우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도 들으면서 우산 활용을 정말 잘하게 됐다. 예를 들면 이상한 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사용 방법 이런 것들도 잘 기술되어 있어요. 서비스와 사용자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최적의 감성과 경험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정말 우산을 항상 잃어버리는 것이 걱정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소개해준 그 절대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신개념의 우산을 발견했을 때 너무 좋았다. 근데 이게 가격까지도 저렴해가지고 더 좋았다. 이제부터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느낀 감정, 그 사람의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 좀 풍부하게 최대한 잘 담죠. 그 다음 사용자의 시점이 아닌 개발자의 관점에서 일단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그죠? 특정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사용자가 겪게 되는 경험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시나리오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 개발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다음 중 스토리보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전에 시나리오를 우리가 만들었다면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제 스토리보드를 만들게 됩니다. 스토리보드는요, 이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요. 그림과 몇 줄의 설명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죠. 비가 아까 전에 비가 막 오는 날 어떤 상점이 있었는데 우산이 없었어요. 그 우산을 사려고 상점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 나온 우산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그 우산은 이제껏 나처럼 우산을 깜빡 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된 우산이라고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산 사용법에 대해서 집에 와서 일단 우산을 쓰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사용 설명서도 듣고 그리고는 집에 와서 내가 그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요. 이 스토리보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1번. 서비스에 관한 특정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죠. 고객들이 서비스 선호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 서비스는 대부분 정성적인 형태의 서비스가 이렇겠구나. 이래서 별로일 것 같아. 이래서 좋을 것 같아. 평가할 때는 숫자로 셀 수 있는 평가가 아니라 숫자로 셀 수 없는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3번. 디자이너와 잠재 고객들이 해결책에 대한 토론을 할 때 도움이 된다. 대부분은 이런 스토리보드를 우리가 딱 만들어가지고요. 자, 디자이너. 저희가 이번에 만들 서비스는 이런 겁니다. 하고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별로일 것 같은데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서비스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당연히 토론을 디스커션 할 수 있겠죠. 서비스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고객 관점의 서비스를 사용해 볼 기회가 생긴다. 이 디자이너가 이 시나리오를 그리다 보면 고객의 입장에서 이런 면이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자, 정량적인 평가라고 했던 2번이 잘못된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용자 중심 전략 수립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러면 그 다음 과목인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문제까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